이제까지 우리가 결정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저번에 5차 시 마무리했을 때, 그때도 막 트레인 테스트 나눠야 된다, 데이터 누수 방지해야 된다, 약간 이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었죠. 지금 이번 이제 세 번째 토픽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중요한 얘기들, 머신러닝 자체에 관한 좀 중요한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많냐? 네, 머신러닝은 다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머신러닝에서 쳐내고 쳐내고 쳐낸 내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물론 이제 막 결정 트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것도 다 스킵하고 그냥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쓰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아주 일반론적이고 중요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과대적합, 과소적합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오늘 토픽 4 못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우리 만들었던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성능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다 보여드렸었던 트루랑 폴스 실제로 요럴 때 AI가 이렇게 예측했을 때 그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어 우리 훈련 데이터에서 한번 찍어 볼 건데 아까 전에 지금 우리 훈련 데이터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스코어를 찍어 볼게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을 돌려보면 1.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스코어에서 테스트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0.84가 나오죠. 자, 이걸 보고 우와, 훈련 데이터에서는 무려 100%의 정확도를 달성했어라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84%좀 아쉽네 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연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실제로 보면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왜 정확도 100% 나오는지 딱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클래스 빵을 전부 다 빵으로 예측하고 있고 클래스 1을 전부 다 1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냥 진짜로 임퓨리티 빵 될 때까지 모든 규칙을 다 찾아버려가지고 그냥 훈련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는 성능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스트 성능을 보면 100개, 100개 정도씩은 잘못 분류하고 있어요. 이런 걸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부르는 거를 의학 통계를 안 하셨어도 이게 몇 년도 국어 수능 지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무슨 검사하는 지문 있거든요. 1파 수능이었나? 아무튼 얘를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씩 한 500개당 100개꼴로 대충 조금씩 빵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도가 한 6분의 5, 84%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훈련 데이터와 100%다 맞췄어라고 좋아하고 테스트 성능 좀 아쉽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머신러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데이터를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규칙을 찾는다가 제가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 핵심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패턴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규칙에 기반해가지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트레인셋을 어디까지 익혔냐면 지금 21층까지 익혔어요. 그래서 임퓨리티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찾아낸 거예요. 트레인셋을 가지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난 트레인셋에만 맞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얘가 공부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설명인데. 트레인셋에 지나치게 지역적인 패턴까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약간 우리가 이걸 세계의 일반적 진리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레아티닌이 뭐 높으면 아니면 헤모글로빈이 높으면 어쩌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런 우리가 찾아야 될 규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를 벗어나 가지고 트레인셋의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21층을 뚫고 내려가면서 다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테스트셋에다가 그걸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배웠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은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잖아요. 그 데이터 안에는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진실, 머신러닝을 통해서 너무 표현이 거창한데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밝히고자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진실에 해당하는 패턴도 한 80%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데이터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부에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각각에만 맞는 어떤 지역적인 패턴이 한 20%씩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데이터 안에는 이런 게 있다고,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여기다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얘네들은 무시하고 얘네들만 공부해서 트레인셋에서도 한 80% 맞추고 또 지역적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못 맞추겠죠. 근데 찍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맞춰서 90% 대충 성능을 찍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셋에서도 평가를 해보면 여기서도 한 80% 정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지역적 패턴 중에서는 찍맛 한 절반 정도만 찍어 맞춰가지고 90% 정도 성능이 나오고 요게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 이것까지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까지 익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트레인셋의 지역적인 패턴 20%까지 다 배워가지고 트레인셋에서 평가를 하면 당연히 100%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셋에다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냐면 얘를 아예 맞출 수 없게 이쪽으로 아예 모델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다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셋에서는 그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얘밖에 못 맞춘 거예요. 80%. 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정확도 100%, 평가 정확도 80% 같은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일어난 우리가 봤던 성능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황색처럼 점점점점점점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패턴은 요거예요. 나이키 로고. 요런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금 전까지 불렀었던 뭐 세상의 일반적 진실 그거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제 패턴. 근데 트레인셋에다가 너무 얘를 열심히 학습해버린 나머지 무슨 일이 생겨버렸냐면 이렇게 정말로 트레인셋의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짚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패턴은 요건데 이렇게까지 찾아버렸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고 예측하라고 했을 때 이런 괴상한 구조 때문에 오답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트레인셋에서는 완전 정답, 테스트셋에서는 완전 오답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까처럼 두 세트 사이에서 성능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훈련했던 정보에 과도하게 피트, 꼭 끼어 맞는다라는 의미잖아요. 피트가. 너무 거기다 그렇게 꽉 끼어 맞아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대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적 패턴을 넘어서 가지고 지역적 패턴까지 다 배워버린 경우. 요거를 우리가 과대적합, 그냥 과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오버피팅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 봤었죠. 트레인셋에서는 정말 완벽한 성능 나옵니다. 뭐 1.0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보통 0.99 몇 이런 성능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에서는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0.84 정도면 양반이고 사실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찍는 것보다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과적합 심하게 되면. 트레인에서 100%, 테스트에서 막 4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적합이 심하게 되면.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 요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못 익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아님? 에 하고 그냥 찍어버린 거죠. 요거를 우리가 언더피팅,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피트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피트에 다가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패턴조차도 익히지 못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선이나 찍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데이터를 더 못 익힌 거죠.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그냥 트레인 테스트 둘 다 개판입니다. 어떨 때는 트레인이 테스트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이런 상황. 네, 이런 걸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그럼 찾아야 되는 이상적인 모델은 뭐냐? 요거죠. 딱 정확한 패턴만 정확하게 익히는 거. 일반적 패턴만을 깔끔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지역적 패턴은 무시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사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인셋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요. 피트가 되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버피팅까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셋에서도 그보다 살짝 못 미치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모델인 거죠.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얘네는 스펙트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너무 빡세게 하시면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너무 가볍게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잘 조절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 한다. 라는 게 머신러닝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죠?
오버피팅. 딱 사람 자는 모양만 따라가지고 침대가 만들어지는, 네,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아무런 배경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성능만 보고 한번 판단하는 걸 시켜볼 건데요. 자, 하나 시켜봅시다. 1번. 트레인 99.1%, 테스트 73.6%. 과적합이죠. 이거는 100% 오버피팅이죠. 트레인 93.2에 테스트 91.8. 이건 되게 잘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굉장히 거만하게 93%는 부족한 성능이야 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책이 데이터를 잘 구한 거고요. 보통은 85% 넘으면 80 후반대부터는 잘 나온 모델이라고 봅니다. 자, 트레인 63.5에 테스트 47.8. 네, 이거 언더피팅입니다. 지금 테스트 찍는 거보다 못해요. 네, 이진 불리면 사실 찍으면 5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트레인 99.7에 테스트 99.3. 예, 이건 잘 만든 거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든 모델이죠, 사실. 88.2에 84.6. 이건 뭘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면 과소적합과 밸런스 사이에 어딘가긴 하거든요. 성능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지금 테스트가 좀 안정적으로 낮아요. 근데 요 정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균형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혹시 되면 조금 더 피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오버피팅으로 잘못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면 그냥 이게 최대 성능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자, 마지막 트램 84.6에 테스트 88.2. 네, 과소적합이에요. 지금 성능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그래도 테스트가 더 잘 맞으면 이거는 잘못 훈련이 된 겁니다. 이거면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성능만 보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성능만 보고 판단을 하실 수는 없어요. 원래 정확하게는. 그치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트레인과 테스트 두 개에서의 정확도를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코드로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 뽑아봄으로써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건 과대적합이다. 그러니까 훈련 좀 덜 시켜야 된다. 과소적합이다. 더 피트해야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는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참고로 이게 84.6, 88.2가 아니라 94.6, 99, 98.25도 과소적합이에요. 테스트는 트레인보다 높으면 안 돼요. 저건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왜 결정 트리에서 저과대적합이 생겼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다 답이 있죠. 그 안에. 요런 거. 헤모글로빈이 뭐 얼마 이상이면 보통 남자 수치고 얼마 이하면 여자 수치다. 요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의학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 정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패턴들은 되게 큼직큼직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위에서 쉽게 찾아요. 금방. 헤모글로빈으로 딱 자르면 바로 쉽게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제로 모델 뽑아봤을 때도 헤모글로빈이 다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되게 금방금방 찾습니다. 근데 밑으로 임퓨리티를 빵으로 만들려고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점점점 데이터에 이런 일반적인 패턴들이 아니라 지엽적인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데는 내려가다 보면 네, 뭐 불안정하든가 말든가 어떤 데는 좀 내려가다 보면 막 오히려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오히려 높은데 이 사람이 여자고 낮은데 이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경계선 값들에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쪼개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패턴들까지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트리는 되게 과대적합에 취약한 모델이다. 라는 제 아까 전에 설명이 딱 와닿으시죠? 이걸 하나하나 다 끝까지 분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정 트리는 안 좋은 모델임, 버려야 됨, 이라고 하고 다시 로지스틱 회계로 돌아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기본적으로 과적합이 쉽게 일어나요. 이거는 항상 그냥 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딥러닝 하실 때도 딥러닝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모델을 여러분들이 직접 짜시거든요. 나중에 해보면 여러분들이 막 층 10개를 막 차곡차곡차곡 직접 그 레고처럼 조립해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럴 때도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과적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몇 개 빼요. 블록을.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해졌죠? 그럼 또 과소적합이 생겨요. 그럼 층 하나 다시 붙여요. 그러면 안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적의 구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법칙은 모델이 복잡해지면 쉽게 과적합이 일어난다입니다. 선형외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식 하나 찾으면 땡이죠. 이런 건 사실 과대적합 생기고 말고 할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이상치들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될 수는 있긴 한데 아웃라이어들이 좀 크면 그런 거는 그냥 전처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얘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과적합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모델이 복잡하다는 거는 세세한 패턴까지 다 학습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엽적 패턴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21층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엽적 패턴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적당한 깊이에서 그냥 모델을 더 이상 못 크게 잘라버리면 돼요. 그거를 트레인하고 나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할 때부터 자를 수 있어요. 5층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게 트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트리를 5층을 초과해서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러면 대충 일반적 학습까지는 다 공부를 하고 지역적 패턴으로 넘어가려는 그 선에서 우리가 딱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제가 방금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델을 5층 이상 성장 못하게 끊는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얘기랑 좀 다르죠, 느낌이. 우린 지금까지 모델을 그냥 만들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훈련시키고 평가하고만 했을 뿐인데 모델을 5층 이상 성장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약간 모델을 조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 나쁜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 약간 설정을 바꿔주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모든 모델은 우리가 설정해줄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를 몇 층까지 성장시킬 거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모델의 설정값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몇 층까지 트리를 성장시킬까? 딱 3층에서 끊을까? 아니면 20층까지 다 풀어줄까? 어떤 기준으로 분할 지점을 결정할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한 기준을 다 탐색해서 불순도 기준으로 최적의 기준을 찾을까?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하나 고를까? 네, 후자가 말이 되냐 싶겠지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중지하는 샘플 수를 몇 개로 할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두 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 제귀하는 파트에서. 두 개면 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5개, 10개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10개까지 올려도 안 끊어, 10개만 돼도 더 이상 분할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피처들을 탐색할지. 지금은 9개의 가능한 피처를 전부 다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뭐 3개, 4개 정도만 너가 랜덤으로 골라서 걔네만 봐. 9개 다 보지 말고. 이렇게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모델의 다양한 값들을 픽스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머신러닝에서. 연구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설정 값들입니다. 몇 층까지 트리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직접 하나씩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냐? 파라미터가 모델이 학습하는 그 규칙의 값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그냥 쭉 돌리면 그 파라미터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의 기본 규칙이죠. 그런데 그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을 우리가 위에서 설정값으로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우리의 설정값들이다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실 성능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좀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20층까지 다 풀어주면 과대적합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속 편하게 1층에서 끊어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크레아티닌 하나 가지고 남자 여자 대충 구분해놓고 한 정확도 60% 달성하고 박수치고 있겠죠. 그럼 안 되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무 제한을 주지 않는 거는 오버피팅으로 가는데 너무 세게 제한하면 오히려 언더피팅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사이 적절한 제한, 이 몇 층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끊으면 누가 봐도 언더피팅 될 것 같죠? 21층까지 하면 우리가 오버피팅 되는 거 맞죠? 그럼 그 사이 몇 층에서 끊는 게 밸런스일까요? 평균 내볼까요? 14층? 아니, 14층이래. 11층? 아니, 뭐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신러닝은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는 기계, 알고리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라고 설정을 해줬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냥 그 규칙을 아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규칙을 모르니까 머신러닝에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층에서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1층부터 21층까지 다 돌려봐야 된다. 입니다. 결론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그 라디오 조율판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조절을 해가면서 콘솔을 최적의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마다 최적의 값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찾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라고 부릅니다. 왜 하느냐? 성능 높이려고. 그리고 성능을 안정화시키려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잘 찾아가지고 세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나가지고 뭔가 애매한 성능이 나와버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의 설정 값들을 바꿔보면서 언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이 나오는지 요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최대 깊이를 1층으로 끊었을 때, 21층으로 끊었을 때, 파란색이 훈련 데이터 성능이고요. 노란색이 테스트 데이터 성능입니다. 자, 훈련 데이터는 확실히 우리의 직관과 똑같이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디테일한 지엽적 패턴을 학습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어가지고 쭉 그냥 100%로 달려버리죠. 훈련 데이터 성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이시죠? 근데 테스트, 평가 데이터 성능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다가 꺾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너무 깊이 학습을 해가지고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성능이 아까처럼 84%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사이. 이 둘이가 제일 가까우면서 트레인이 대충 높은 어느 값 하나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최대 깊이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이건 언더피팅 상황이에요. 사실 언더피팅 치고 성능이 너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막 84에 83 이건 기본적으로 언더피팅으로 봅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꽤 균형 잡힌 모델이 나타나요. 트레인도 높고 테스트도 높고 거의 90% 근처에서 테스트도 크게 차이가 안 벌어지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둘의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오버피팅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피팅부터 오버피팅은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사이가 가까우면서 충분히 그러니까 차이가 안 벌어지면서 트레인의 성능이 충분히 괜찮은 한 깊이 5나 6 정도에서 끊어야겠죠. 5로 끊어요? 6으로 끊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정확한 하나의 딱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얼마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구나. 대충 언제쯤 끊으면 되는구나. 5와 6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냥 테스트 성능으로 제일 높은 애를 골라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평가 데이터에서도 그만큼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테스트 성능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시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을까? 쉽게 말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걸까? 자, 요거는 진짜 간단한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 하나 만들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성기를 썼어요. 요 클래스를 생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모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DT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드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괄호를 다 비워놨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 설정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얘는 생성기이기 때문에 이 생성기 마치 함수처럼 이 안에다가 옵셔널 파라미터로 온갖 우리의 설정 값들을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최대 깊이가 5라고 대충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맥스 뎁스는 5를 이 괄호 안에 넣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훈련이 진행되겠죠. 근데 밑에 맥스 뎁스는 5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요 조건을 반영해가지고 요 설정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잠깐만 화면 봐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TT 스코어 해가지고 성능 보면 88% 아까보다 많이 올라갔죠, 성능이. 그 다음에 그려보면 사실 그림은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맥스 뎁스를 풀어볼게요. 맥스 뎁스를 풀고 다시 그려봐도 깊이가 3층에서 우리가 5층에서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처럼 답도 없이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5층에서 우리가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성능을 각각 볼게요. 트레인에서 89.9%, 테스트에서 88.0%. 양쪽에서 다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우리가 밸런스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결정 트리에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느냐? 한
30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한번 처음 모델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등장하는 제가 좀 꼼꼼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맥스 뎁스, 최대 깊이죠. 아까 본 것처럼 트리를 최대 몇 층까지 성장시킬 거냐. 요거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트리 모델에서는. 왜냐하면 얘는 가장 직관적으로 확 올라갈수록 과대적합, 확 줄어들수록 과소적합,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일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얘가 돌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 설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따로 안정해줬을 때 반영이 되는. 그 기본값이 제약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제약 없이 돌렸을 때 그냥 쭉 커져버린 거예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민 샘플스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예,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2개 이상이면 이하면 분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걸 10으로 설정하면 10만 돼도 분할을 안 해요. 여기서 멈춥니다. 쟤도 약간 과대적합, 과소적합의 의미가 있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안 나눈다는 의미니까. 민 샘플스 리프는 약간 비슷한데 리프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샘플이 몇 개냐예요. 예를 들어서 한 샘플에 저걸 10으로 설정해 놓으면 30개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얘가 22대 8로 나누는 게 최적의 분할이라고 해도 지금 이쪽에 8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10을 안 넘기 때문에 이 분할은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눴을 때 하나가 최소가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맥스 피처스 저것도 좀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게 최적의 분할 기준을 탐색할 때 모든 분할 기준에 대해서 모든 피처에 대해서 다 살펴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아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9개의 피처마다 전부 다 그 분할 기준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임퓨리티도 계산을 해보고. 근데 이 맥스 피처스를 예를 들어서 3으로 설정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랜덤으로 우리 9개 피처 있잖아요. 3개만 뽑아가지고 그냥 걔네들만 확인해 봅니다. 나머지 6개는 그냥 없는 피처 취급해요. 그 다음 노드에서 나눌 때 또 랜덤으로 3개 뽑아서 걔네만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랜덤으로 뽑아서 분할 기준을 찾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최적의 분할 기준을 찾은 건 아니니까 그냥 몇 개 중에 찾은 거지. 그렇지만 성능이 아니죠. 그렇지만 연산 속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9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3개씩만 보는 거니까 연산 속도가 그냥 산술적으로 3배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설정이 좀 중요한데 SQRT 저게 스퀘어 루트거든요. 저걸로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루트 값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개수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개 피처가 들어갔다? 그럼 딱 5개씩 보고 이런 식으로 딱 루트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SQRT 설정입니다. 스플리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일 황당한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각 가능한 분할 기준마다 전부 다 그 정보 이득을 탐색을 하고 제일 높은 거 하나 선택한다 그랬어요. 연산 시간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탐색해야 될 기준이 많으니까 얘를 랜덤으로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가능한 분할 기준 다 찾아놓고 아무거나 하나 고릅니다. 그러니까 정보 이득이 큰지 말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우네요. 근데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봤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종류가 꽤 많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크라이테리온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고요. 뭐였지? 임퓨리티 디크리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고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한 20개 있어요. 30개. 아무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 설정마다 우리는 최적의 그 설정으로 해주고 싶잖아요. 당연히.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최적의 성능을, 이렇게 말이 꼬이니? 최적의 설정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아줘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맥스 뎁스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 고르고, 얘도 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 쭉 그려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각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전부 다 저런 식으로 값들 바꿔가면서 그래프 그려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조합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5개 선택하면 되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죠.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를 뭘 예시로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민 샘플 스플릿이랑 리프는 굉장히 가까운 하이퍼 파라미터인 걸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몇 개를 나눌까, 얘는 나눠서 몇 개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특히나 맥스 피처스 스플리터 이런 랜덤성이 들어갈 수 있는 설정들은 더 강력하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최상의 설정을 찾아가지고 그걸 조합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얘네들이 각각 독립사건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서로한테 영향이 없다. 그런데 지금 서로한테 영향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베스트를 찾아가지고 합치는 방법이 안 먹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본다. 가능한 모든 조합. 자, 이런 거죠. 맥스뎁스 3일 때, 샘플 스플릿 1일 때. 맥스뎁스 3일 때, 샘플 스플릿 2일 때. 맥스뎁스 5일 때, 샘플 스플릿 1일 때. 이렇게 설정값 이 안에다가 DT 괄호 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줘 가면서 모든 경우의 성능을 다 테스트해보고 제일 잘 나오는 거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가 없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모든 조합에 격자를 다 짜놓고 하나씩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우리는 그리드 서치, 격자적 탐색이라고 불러요. 미리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후보를 다 하나씩 정해놓고 걔네들을 전부 다 중첩 반복문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이 방법을 우리가 그리드 서치라고 부릅니다. 현대 머신러닝에서 그냥 기본으로 통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문제가 많죠,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마다 고변산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를 1부터 20까지 조절하고 샘플 스플릿을 1부터 2부터 10까지, 샘플 리플을 1부터 10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1800개 나오죠. 모델 하나 훈련 돌리는 데는 아까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잖아요. 1초. 근데 이게 이렇게 고변산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어마어마해져 버리죠, 연산량이. 이거 1800개 다 해보려면 30분 걸리겠죠.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훈련할 때 30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긴 해요.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한다 하면 훈련 시간 보통 이틀, 3일 잡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어쨌든 해보는 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를 1부터 20까지 다 해보는 게 아니라 3, 5, 7 제한 없을 때만 또 뭐 민 샘플 스플릿 그냥 약자 써놓은 거예요. 얘도 1부터 10까지 다 해보는 게 아니라 2, 3, 5 이렇게 각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몇 개의 후보들씩만 정해놓고 가능한 조합 안에서만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 36초 안에 끝나겠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그리드 서치는 이렇게 소수의 후보들만을 테스트를 해본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서치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중첩 반복문 기억나시죠? 그 구구단 쓸 때 했었던 거. 넘버 1 1부터 10까지 돌리고 넘버 2 1부터 10까지 돌려가지고 i 곱하기 j 화면에 뜨게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중 중첩 반복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후보들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이거 모델 생성을 할 때 맥스 뎁스는 여기서 온 값으로 민 샘플 스플릿은 여기서 온 값으로 민 샘플 리프는 여기서 온 값으로 이렇게 다 채워놓고 그때마다 성능을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네, 이게 그리드 서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제가 빠르게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 봐주세요. for MD는 이 357 넌 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for 얘는 235 중에 한번 해보고요. MSL은 뭐 1, 2, 3 중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DT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맥스 뎁스는 저 위에 235, 357 넌 중에 하나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은 MSS로, MSL은 MSL.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DT fit 해가지고 훈련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무슨 변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프린트 구문 2개 추가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그냥 DT 모델에다가 트레인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 각각 한 번씩만 뽑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쭉 진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기는 했어요. 우리 예상보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성능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 2, 1로 각각 변수들 지정을 했으면 뭐 85%, 3, 3, 2로 했으면 뭐 86%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마다 성능이 다 쭉쭉쭉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방금 저 결과를 표에다 다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요거 맥스뎁스가 5일 때 얘네들의 값에 관계없이 다 0.87으로 똑같죠? 그러면 이 값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본 결과, 그리드 서치를 적용을 해본 결과, 같은 말이겠죠? 그리드 서치를 적용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아까 84%밖에 안 됐었던 성능을 88%까지 이렇게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트레인 성능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성능이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버피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아, 맥스뎁스 오면 되는구나. 나머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베스트 픽이 없죠, 이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간단한 거 그냥 기본 수치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맥스뎁스 5만 지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굉장히 머신러닝 하면서 많이 봤었던 질문이죠. 자, 화면 보시 마시고, 우리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왜 분리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 생각 한 번만 해봅시다. 그렇죠. 데이터 누수, 아까 얘기했었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일 시험 볼 시험지 갖고 공부를 한 이런 괴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물론 이제 어떤 일부 교수님들은 그렇게 출제를 하시겠지만 본과 때는 아주 감사하게도 네 마이크 끌걸 아무튼 훈련시킬 때 평가 데이터의 정보가 훈련 데이터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표였었죠. 자,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만 잘 들어봐요. 테스트셋에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온 조합,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선택을 했죠. 하이퍼 파라미터 가능한 모든 조합마다 지금 36가지를 다 성능을 때려보고 그 중에서 테스트셋이 제일 잘 나온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테스트셋에서 성능이 잘 나온 조합인 거예요. 그쵸? 무슨 당연한 소리냐? 근데 우리는 최종 모델의 성능을 그 테스트셋에서 나온 성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지금 테스트 셋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일 점수가 높은 걸 선택해서 0.879가 최종 성능이다라고 보고를 해버렸는데 그거는 테스트 셋에서 골랐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테스트 셋이 아니라 다른 모델이면 이게 최적의 조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테스트 셋 갖고 선택을 하게 되면 테스트 셋에 과적합된다라는 조금 기괴한 표현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셋을 기준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테스트 셋에서 제일 잘 나온 걸 우리가 당연히 선택했으니까 걔의 최종 성능을 가지고 이게 모델의 최종 성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조금 어폐가 있죠. 특정한 데이터셋 하나를 갖고 여기서 제일 잘 나온 걸 찾아놓고 그걸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얘의 최종 성능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겠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순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얘도 일종의 데이터 누수가 된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훈련이랑 테스트가 섞인 건 아니긴 한데 모델을 선택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골라놓고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얘기했다. 얘도 일종의 데이터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또 한 개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겠죠. 자, 언제까지 데이터 세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나요? 이거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거 세 개가 끝이에요. 이 이상의 데이터 세트는 네, 들어본 적은 없어요. 자, 잘 들어봐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성능을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 모델의 정말 마지막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정말 건드리지 않은 완벽한 순수한 데이터가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또 다른 테스트 세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평가용 테스트랑 모델 선택용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뭐 훈련 데이터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 훈련 데이터 갖다가 쭉쭉쭉 훈련을 돌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인풋으로 넣고 얘를 아니죠. 얘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서 얘를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는 모델 성능을 만들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테스트 세트를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마다 검증을 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밸리데이션 세트를 가지고 이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온 막 36개의 모델 중에서 하나가 딱 픽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걔를 가지고 한 번도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성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어떤 구조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테스트 세트,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가 세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모델 선택용, 최종 평가용.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트레인셋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밸리드 셋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셋은 처음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딱 마지막 평가만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트레인셋 안에서 다시 일부를 조금 떼가지고 모델 선택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느냐? 6대 2대 2가 제일 표준적입니다. 60, 20, 20. 근데 자꾸 이렇게 나눌 때마다 좀 손해보는 기분이지 않아요? 데이터가 자꾸 검증용, 훈련용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아깝죠? 되게. 그래서 어떤 똘똘한 방법이 여기서 등장을 했냐. 제가 여기 써놨죠. 아주 아름다운 기법. 왜 그런지 딱 들어보시면 직감이 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 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을 모델 선택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냥 떼다가 아까 그거 879, 861 막 이런 그냥 점수들만 뽑고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이에요, 사실. 특히나 테스트 셋은 마지막에 최종 평가용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순수하게 남겨놔야 된다고 쳐도 얘는 모델 선택이 목적이 끝인데 중간에 그냥 쓰이는 데이터인 것 뿐인데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레인 셋을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소분을 합니다. 소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2, 3, 4, 5번 가지고 훈련하고 1번으로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1, 3, 4, 5번 가지고 훈련하고 2번으로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1, 2, 4, 5번 가지고 훈련하고 3번으로 검증을 해요. 모델을 계속 초기화시키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각 검증 세트마다 훈련을 시킬 때마다 성능이 나오겠죠. 뭐 0.80, 86.2%, 86.7%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는 성능이 나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5개를 전부 다 평균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검증 성능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방법 자체는 이해가 되세요? 데이터를 소분을 해서 얘네들을 번갈아 가면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왜 교차라고 하는지도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일 우수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우리가 분리해놨었던 이 테스트 세트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느냐? 일단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각각의 데이터가 4번씩은 훈련 데이터로 한 번씩은 검증 데이터로 쓰이죠. 5개 소분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25%를 검증용이라는 이유로 그냥 버려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검증용이었던 애를 훈련용으로 다시 쓰고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체를 균형 있게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데이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별로 큰 영향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지금 6,000 케이스짜리 샘플로 하고 있잖아요. 1,000 몇 개죠? 1,200개의 샘플이 버려지냐 마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만 6대 2대 2로 해가지고 하나만 딱 분리하고 이걸로 성능을 평가해버리면 그냥 그 데이터 셋에 잘 만들 때 성능이 그냥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데이터 셋 하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5개를 돌린 다음에 성능을 전부 다 평균 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밸리데이션 세트를 각각 다르게 선택을 해보면서 검증 세트를 그러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한 거니까 훨씬 더 평균을 쳤기 때문에 안정적이 됩니다, 평가가. 하나의 딱 밸리 세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5개를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써봤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차 검증은 기본적으로 복잡해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한 번이면 충분했던 걸 5번씩 하잖아요. 연산 시간이 5배 되는 건 항상 기본으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데이터의 낭비를 막아주고 게다가 신뢰성까지 올려주는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이건 좀 어렵죠? 교차 검증은. 뭐 하는 건지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오케이. 테스트 세트는 계속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트레인 세트 안에서만 조금씩 떼가면서 밸리데이션 트레인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돌려가면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튜닝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독립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라는 방법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는 테스트 세트 성능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하는 모델 선택용 데이터를 분리를 해가지고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교차 검증이라는 방식을 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성능을 높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하려면 그리드 서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교차 검증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리드 서치만 해도 아까 전에 코드가 좀 복잡했죠, 솔직히.
근데 여기다 교차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트레인 셋을 랜덤 스테이트를 다르게 설정해서 5번 스플릿을 해가면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기억나시죠? 그걸 5번을 쪼개가면서 서로 다른 조합으로 하나로 훈련하고 다른 네 개로 훈련하고 다른 하나로 검증하고 그 중에 걔네들 성능 다 평균 내고 아야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코드로 짜셔야 돼요. 너무 귀찮죠? 근데 이건 머신러닝에서 항상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데 그래서 사이킨런에서는 그리드 서치 플러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리드 서치 CV라는 아주 편리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쳤죠?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코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뒤에다가 주절주절 정말 설명 디테일하게 잘 달아놨거든요. 제 강의록에 주석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냥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조합을 뭐뭐를 테스트해 볼지 정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드 서치의 과정인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파람스라고 하는 요거는 따라 치셔도 되는데 조금 급하다, 잘 못 따라가겠다 하시면 그냥 일단은 제 화면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파람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중괄호 쓰면 딕셔너리죠. 그런데 이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주느냐? 우리가 테스트해 볼 조합을 다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스 뎁스도 한번 지금 맥스 뎁스죠. 357 넌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357만 해봅시다. 요러면 그냥 맥스 뎁스 저거 자체를 문자열 키로 써주고 뒤에 밸류를 우리가 해볼 값들의 리스트로 357 저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민 샘플 스플릿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민 샘플 스플릿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 키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또 테스트 해볼 값들 써주시면 됩니다. 뭐 또 그냥 하나만 더 해볼게요. 민 샘플스 리프도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또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를 사이사이는 기본적으로 쉼표로 다 구분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아, 참고로 이거 무슨 구조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딕셔너리 구조 맞거든요. 요 구조인데 그냥 다 쓸게요. 그냥 요 구조인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사이사이에 엔터만 쳐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딕셔너리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디시전 트리를 만듭니다. 빈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쉽죠? 그냥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쭉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안에다가 설정 안 해주냐? 그리서치 CV라고 하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사이클런의 그 기능이 자동으로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얘를 테스트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빈 모델 기본값으로만 설정을 해주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됐거든요. 파라미터 조합도 준비가 됐고 디시전 트리도 준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 하나만 실행을 해주시고요. 밑에 셀에다가 from scikit-learn 점 모델 셀렉션 안에 그리드 서치가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 CV. 저 CV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약자겠죠. 얘를 이제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CV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 모델 생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변수로 우리가 방금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었죠. 그 모델을 첫 번째 변수로 넘겨주고 두 번째 변수로 우리가 방금 만든 파라미터 조합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서치 CV는 자동으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만든 이 빈 모델에 대해서 저 파라미터의 조합을 전부 다 테스트해봐라 라는 설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저 그리드 서치 CV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쟤를 다시 한번 변수에 저장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GS라는 변수는 뭐냐면 잠깐만 이건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DT에다가 그러니까 저 결정틀이죠. 저기다가 이 파라미터에 대한 그리드 서치 플러스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하도록 설정된 D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만들어서 GS에다 저장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냥 결정틀인데 모델인데 거기다가 저런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GS에다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GS라는 건 결론적으로 모델이죠. 그냥 설정이 좀 추가된 모델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쟤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결정값을 뽑느냐? 똑같습니다. 그냥 gs.fit xtrain ytrain 하시면 돼요.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식이 해주는 역할은 DT에다가 교차 검증과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라는 기능을 더 씌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GS라는 변수는 그냥 결정트리 모델일 뿐인데 기능이 추가된 것 뿐이다. 그럼 얘를 훈련시킬 때는 그냥 똑같이 fit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자, 우리 머신러닝 역사상 최초로 0.8초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설정해준 27가지 조합 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얘가 0.8초 동안. 이걸로 대충 뭔가를 알 수 있죠. 대충 훈련 하나당 27분에 0.8초 정도 걸리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반짝반짝.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뭐가 궁금하냐면요. 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우리가 3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를 해봤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그걸 보고 싶으면 저 GS, 그리드 서치됐던 저 모델에 대해서 베스트 파람스라고 하는, 베스트 파라미터즈라고 하는 저 속성을 뽑아보시면 됩니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 오, 깔끔하게 나오네요. 맥스 뎁스가 3일 때, 민 샘플 슬리프가 1일 때, 민 샘플 스플릿이 2일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맥스 뎁스 5가 1등이었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들어가서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지금 5번 교차 검증까지 다 한 거예요. 알아서 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스트 파람즈 속성을 이용하면 최적의 성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최적의 성능 가지고 모델을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뭐 프레딕트도 해보고 스코어도 뽑아보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디시전 트리가 지금 간단하니까 그렇지 모델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설정값 갖고 훈련 다시 돌려야 되죠. 그것도 시간 되게 귀찮죠. 설정도 다 직접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gs.best estimator 제일 잘 예측해주는 애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제일 성능이 높게 만들어준 요 설정값의 모델을 저 안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그냥 디시전 트리 똑같이 클래시파이어가 하나가 나와요, 모델이. 그런데 우리가 얘를 지금 쓰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베스트 DT, 그러니까 최고의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한번 저장을 해줍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그리드 서치 결과, 이거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리드 서치 결과 제일 예측을 잘했던 모델을 찾아서 베스트 DT에다가 그 결정 트리 모델을 저장해라 라고 식을 읽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 베스트 DT는 이미 저 설정값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훈련까지 다 맞춰진 모델이에요. 완성된 모델이란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최상의 모델.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되냐? 저 베스트 DT에다가 스코어를 뽑아봄으로써 바로 제 테스트 성능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돌려보면 85.7%. 아까 테스트에서 87.9%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능이 5번을 평균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화되는 대신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전에 베스트 TT에 대해서 한번 트레인 스코어도 뽑아볼까요? 훈련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해보면 88.6%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밸런스드 된 모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물론 성능이 아까보다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교차 검증까지 적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믿을 만한 성능이구나 라는 확신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과 6과 배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배웠어요. 뭐 데이터 두순이, 트레인 테스트 분리니, 그리드 서치니, 밸리드 셋, 막 온갖 개념들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최종 정리를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머신러닝의 훈련에 관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시중에. 네, 이 얘기는 왜 했지? 자,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하라 그랬죠? 데이터 특성 파악, 데이터 분석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무턱대고 돌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EDA, 우리 3, 4차시 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상관관계 분석하고 T테스트, 아노바 등등 통계적 분석으로 데이터 내부의 상관관계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EDA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처리도 들어가야 돼요. 결특치 제거하기, 보완하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든 데이터 과제용, 수업용 전부 다 제가 이거 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데이터는 진짜 나이에 2002년 써 있고 막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MBTI에 막 ABCD 써 있고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이 받으실 텐데 이런 과정으로 다 가공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9차시부터 실습 때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균형 조절은 9차시 때.
사실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직까지 설명 안 드리고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성공학이라는 작업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 우리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뭐 헤모글로빈, 크레아티닌 다 딱딱 떨어지는 굉장히 깔끔한 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실 그 데이터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이 특성끼리는 너무 비슷한데? 아니면 이 특성은 합쳐버리는 게 낫겠는데? 얘는 그냥 날려버리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성을 제거하거나 증강하거나 합쳐버리거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로 특성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른다. 5차 시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도 해서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그 혈액 검사 데이터셋에 피처 9개 있잖아요. 원래 데이터에 85개 있는 거 아시나요, 피처가? 그 중에서 제가 성능 가장 잘 나오는 것으로 뽑아서 드린 겁니다. 안정적으로 재밌게 나오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모델 선택. 이제 무슨 알고리즘을 쓸 거냐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겠죠. 뭐 지금까지 배운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중에 쓰셔도 되고 그 뒤에 네 번째 토픽에서 좀 많은 알고리즘들을 빠르게 훑어볼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딥러닝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사용할 모델을 골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거부터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분리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를 안 하면 데이터 누수가 생기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세트는 최종 모델 평가까지 안 건드리는 정말 순수한 세트로 남겨놓고 딱 얘는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로지스틱이나 선형회귀라면 정규화 표준화 해줍니다. 이때 데이터 누수 안 생기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트레인으로 트레인 테스트 둘 다 표준화 해야 된다.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규화 표준화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신 모델이 결정 트리 내지는 그 계통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훈련 진행 과정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그리드 서치나 교차 검증 같은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교차 검증은 그리서치 CV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리드 세트는 사실 기억을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다. 테스트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아까 전에 그냥 점 베스트 이스티메이터 하면 나왔었죠. 아무튼 성능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모델을 하나 골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대적합, 과소적합 여부까지 봐야 됩니다. 이 얘기 아까 했었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세트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완전히 남겨놨었다는 안 건드렸던 얘로 마지막 평가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뭔가 별표가 하나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귀 문제면 결정계수, 그 다음에 분류 문제면 정확도를 봤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이게 두 개가 끝이 아닙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평가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가, 위양성이 많은가, 위음성이 많은가, 뭐 진양성이 부족한가, 진음성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9차 시 때 우리가 실습 들어갈 때 제가 앞에 아마 1시간, 1시간 반 정도 좀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습 전에 그때 이제 데이터 균형 잡기, PCA, 사용 알고리즘 선택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10차 시 수업 때 아마 평가지표 선정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상은 없어요. 네. 여기까지가 머신러닝 및 뒤에 나올 딥러닝 모델의 전체 과정입니다. 처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것부터 선택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틀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정말 정말 열심히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이 중에 빼먹은 게 없나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이거는 제 대회 경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데이터 균형 조절, 그 다음에 과대적합, 과소적합, 뭐 있더라? 데이터 누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쟤네들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거 두 개 순서 바뀌면 바로 데이터 누수 나고요. 그렇겠죠? 과대적합, 과소적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확도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니? 계속 갑시다. 가도 되나요? 네. 그만 끊었다 갈게요.